윤석열 후보 이제 말끔히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11시부터요. 부산에서 이 관련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함께 부산 공동유세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유세가 사실상은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는 첫 번째 공식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또 이제 많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1%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어제 그제죠 벌써, 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권을 행사하게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이 합의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직거래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무 우선권이 뭐냐라고 하는 이 개념 정의, 분명히 선을 딱 정해냈어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당대표에게 요청하고, 당대표는 그러면 후보의 의사에 존중해서 당무를 보좌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모두 한 팀이 된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줬다고 볼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당헌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괄 조정한다 돼 있어요. 당무 전반.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번 당무 전반을 통괄 조정한다. 2번은 뭐냐면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무 전반을 통괄 조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대기구를 총괄한다는 거예요. 선대기구를 총괄한다는 얘기는 선거 전략과 그 다음에 선대위 인선을 총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전효욱 의원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백기를 들었다, 이런 혹평을 하게 된 결정적 대목이 바로 이 윤석열 후보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밤 거의 12시가 다 돼갖고 발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김종인 박사님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표는 어떤 발표냐? 이것은 결국은 왜 이렇게 지금 막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막 이렇게 발표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날 최종적으로 만찬에, 극비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요,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당이 넘버1이 이준석, 넘버2가 김기현이잖아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보다 먼저 울산에 도착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의견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브로커고 메신저가 곧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만차를 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극비례했고, 수행했던 김철근 정무실장도 빠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내려갔던 김도읍 공동선대위원장도 빠지고, 그 다음에 서범수 비서실장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세 명만 회동을 했어요. 이렇게 세 명이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걸어와서 거기서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저녁 먹는 거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잖아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찬 하기 전에 전화 가서 그래 내가 오케이 할게, 인석이하고 너도 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만찬 도중에 왜 전화가 왔겠냐 이거. 그러면 만찬을 누가 하고 있느냐? 3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3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당신이 나한테 정권 주기로 했잖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선대 운영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이 이준석과 누구냐?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예. 그 자리에서 내가 수락을 했고, 수락한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저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내 조건, 전권을 다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김 박사님한테 방금 전에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박사님이. 이러면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라라고 하는 압박의 메시지가 되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되느냐, 극적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왜? 이준석과의 합의만 발표되고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갖고 또 왈가왈부 막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제고시켜서 지난 11월 5일 당선된 이후로, 경선이 확정된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에, 지난 20일 날 이준석,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김병준, 김종인, 이 세 명이 만났잖아요. 달개비에서 광화문에 있는. 이 만났는데 이날 내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일부터 계산하면 딱 9일 만에 이제 이 합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9일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많은 비난과 또 뭐 이런 많은 설들, 이런 거를 일시에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역시 김종인 위원장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남은 이런 비판 여론을 한순간에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송영길 대표하고는 직접 만나고, 이런 것들이요, 많은 또 우려를 낳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 속도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만났다는 얘기는 송영길까지 만나고, 송영길 만난 것이 언론에까지 나오게 한 이유는, 놔두게 된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받아? 내가 할 일 없는 줄 알아? 이런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영입 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까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당발 영입론, 이런 것도 한순간에 잠을 재울 필요가 있어. 그럼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두고, 야, 또 이거 여야를 넘나드는 말하자면 선거 지휘를 하더니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렸구만, 이런 비판 여론을 또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밥을 먹는데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이러한 의도하에 위원장께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때 전화를 하시오. 딱 그러니까 식사하는 사이에 전화를 딱 꽂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대충 궁금한 사항이 많이 풀렸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 이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진석, 그 다음에 권성동,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 두 사람, 권성동, 그 다음에 정진석,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까지 가서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집에까지 가가지고 부부를 설득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꼼꼼한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잘 갈지, 중간에 어떤 복병을 만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상당하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적극 설득에 나서게 된 배경,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당 원로들, 그 다음에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멤버들,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만찬,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인적 측면에서의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공멸 위기감이 작동을 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80도 싹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 180도. 그래서 이 원로들의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당내 의원들의 요구사항, 말하자면 당내 의원들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넓은 포용력과 그리고 화합의 리더십으로 초롱산과 같은 국민의 원팀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서 당 전체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러한 이 당내 목소리도 상당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이 있었느냐? 다 빠지는 거예요. 빠져. 전체적인 지지율도 빠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2030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빠지고 있는 지지율이 굉장히 위기감을, 공멸의식 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느냐?
아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빠졌느냐? 어느 정도나.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42%짜리 11월 중순에 42였는데 11월 말 12월 초에는 36으로 6이나 빠지고 이재명은 31에서 36으로 올라가요. 예. 이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둘 다 동률이 나와. 36%. 저 웃기는 거죠. 저도 비판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둘 다 36%가 나왔지만은 알렌서치 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43.3 대 37.9로 14.4%짜리가 5.4%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NBS 여론조사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팍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렇게 해서 위기의식이 느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KBS에서도 동률이 나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채널A에서도 이 아주 결정적으로 빠지는 지지율이 또 나오는 거예요. NBS, 채널A, 한국갤럽 이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빠져. 그리고 이제 지표 조사를 NBS의 경우에는요. 34대 33으로까지 줄어들어요. 알렌서치도 47.7에서 44.3, 그 다음에 이재명은 33.3에서 37.9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을 갖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030의 지지율을 보면 더더욱이 이재명이는 41%대에서 34%대로 말하자면 윤석열의 경우에 빠지는데 이재명이는 18%, 20대의 경우에는 18%에서 25%로 올라가고요. 30대는 31%에서 39%대로 올라가. 그래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BS 지표 조사에서도 이재명이는 30에서 29로 1%밖에 빠지지 않아요. 예, 1%밖에. 그리고 18에서 19로 20대는 또 올라가요. 그런데 윤석열의 후보의 경우에는 이 30대의 경우에 28에서 24로 빠져요. 대신에 20대는 또 올라가. 이러니까 2030 지지율의 이런 그야말로 요동치는 변동,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하간 이제 합의가 됐고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 판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핵심 당사자들의 또 한 사람 중에 가장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가장 최신 건데요. 윤석열과 이준석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충실하겠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각에서 특정인이 선대위, 그냥 윤핵관이잖아요. 일각에서 특정인이 선대위 인선과 운영을 좌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가능하지도 않다. 예. 그리고 윤 후보 측근 3인방 논란과 관련해서 나는 여러 선대 본부장 중에 한 명일 뿐이다. 후보는 어느 한 사람이 선대위를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예. 그리고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선거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맡아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보좌해서 캠페인 컨셉에 맞게 인재를 영입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충청 대망론 플러스 조직선거 중심의 선거 캠페인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직선거전을 캠페인 핵심 전략으로 정한 바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당 사무처 인사를 선대위 대변인단의 인선에서 제외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직자가 기수상 공보실장을 지휘하는 대변으로 임명하기 어려웠고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의견이 있었다. 결국 당사자에게 수석 부대변인을 제안했는데 잘 안됐다. 예. 그리고 이 권선동 또 총장은 이른바 윤핵관을 자처한 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이준석 대표가 비판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후보나 후보 측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 솔직히 우리도 시중에서 거론되는 윤핵관이 누군지 잘 모른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 보도만 보고 윤핵관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요. 김종인과 이준석 이런 힘을 합쳐 중도 확장과 청년 친화적 자세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조목조목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윤석열 캠프 쪽 인사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 대한 강한 반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일단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공식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지만은 혹시라도 추위에 있게 될 이준석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의 윤석열 또는 윤석열 캠프에 대한 공격 또 사전에 이제 쐐기를 받겠다. 그래서 다시는 윤핵관 문제라든가 이렇게 선대위 대변인 임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3인방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10상시, 이회창 때는 뭐 7상시, 이 3인방 문제가 앞으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는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고요. 또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바로 청문홍답 코너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청년의 꿈 거기에서 말이죠. 윤건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주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질문입니다. 윤건방이 우리 준표형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준표형한테 매달리더니 조금 전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판적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홍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다태가 마무리되면 윤 후보와 공식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라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확정됐는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홍 의원은 이제는 백의 종군하겠다 이렇게 다시 또 밝히고 있고요. 김종인이 등판한다. 속단하지 말고 함께 지켜보자. 이런 다른 청문 홍답의 질의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나를 이용해서 대선 캠프를 완성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전략이다. 나의 역할도 있었으니 그 또한 만족이고 몽리에도 벗어났으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제 홍준표 의원 일단 뭐라 그럴까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 같고 백의 종군을 하겠다는 이 당초의 입장으로 갔지만은요. 이거는 급격한 입장 변화가 2030 이 팬덤을 무너뜨릴 우려도 크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선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윤석열 쪽으로 클릭하는 모양을 갖추는 그런 단계적 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이미 이제 홍준표도 윤석열 후보한테 정치판을 검찰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2일날 만찬에서. 그래서 여기가 명령만 하면 착착 움직이는 검찰 공무원 세계가 아니다. 여기는 정치판이다.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검찰 공무원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만찬 때 당부해요. 근데 만찬 내용이 하나씩 또씩 계속 나와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윤 후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후보가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 이 얘기까지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한테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라. 그 사람들로는 대선이 안 된다. 지금처럼 당의 점령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재명을 도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2040 세대의 마음이 바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말도 해줬다. 그리고 후보의 태도를 보니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측근들에게 돌아가면 또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본인한테 이준석 찾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똑같아요. 반대주의 김종인과 관련해서는 이수정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분명히 보냈다고도 하고 있고요. 김종인 반대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경에는 오세훈 시장과 또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가졌고 또 조만간 안철수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상호 행보에 따라서 공개동을 갖고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윤 후보 측근, 홍준표 측근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우리 선대위 컨셉은 의리다. 의리야, 의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의리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유석열 정치부 기자가 이 칼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한화 이글스 하고 비슷하게 가겠다는 건데 한화 이글스는 그러니까 뭐냐면 매니아층이 그만큼 두꺼운 반면에 또 우승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99년도가 마지막. 그러면 의리를 강조하는 한화 이글스하고 비슷하면 지지층은 두꺼울지 모르지만은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선대위 운영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바로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은 지금 후배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싸 안고 가는 게 윤 후보의 성격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의리 리더십, 검찰이 있을 때부터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제용 의원도 아들 문제가 태어났을 때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했고 비서실장까지 중용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딸 불법 채용 문제가 있는 김성태 의원 역시 또 그대로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는 거. 그래서 의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건 우영하다. 그래서 혁신을 좀 무기로 삼아라. 그래야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또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민객 대표죠. 이분이 조선일보 이 강인선 배성기 모닝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선대 캠프는 역대 최약체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인물도 전략도 그리고 없고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이제 지나간 올드 버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끔하게 정리하고 오늘부터 다시 뛰니까 이 박성민 민기획 대표 새롭게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박성민 대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본선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부터 달라야 한다, 경선 때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과 인물을 내세워라. 지금 그대로 경선 때 쓴 사람 쓰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력이 강한 만큼 윤 후보가 다소라도 유리할 수 있는데, 선거 전략과 운동을 잘못해서 우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본격 선거전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게 선거 승패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려 다 좋은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이제 지켜봐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패러그래프인데, 어제 심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늦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은산씨, 이제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돼지마을 이야기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대장동 사태를 아주 비꼰, 아주 수준 높은 칼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싸움질이 났는데 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독식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돼지고기 잔치가 벌어졌느냐? 바로 재인군 민주읍 이재명 대장동 환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양은 공정하고 가격은 평등하고 육지는 정의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장이 새로 바뀌면서 새 이장이 한 번도 경험 못한 고기,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이렇게 치고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거 지키는 거 봤어요.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판 돈 절반 마을 기금으로 내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돼지판 돈 절반 마을 기금으로 내라. 이게 종부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도롭자는 돼지 숨기고 그래서 고깃값이 폭등하게 되니까 주민에게 남은 것은 뭐냐? 대패살, 삼겹살, 대패 삼겹살 한 장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 파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장과 그 무리들만 마을 뒤편에서 삼겹살 굽는 그런 마을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 이름하여 재인군 민주읍 이재명 대장동 환장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환장을 노릇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요, 제가 이거 한 5분 내지 6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칼럼 읽기는 여러분들도 힘드실 테니까 제가 살살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조은산 씨가 쓴 이 칼럼, 이 풍자 비판 최고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수준 높은 소설입니다. 양돈업자의 돼지가 오늘 오후 죽었다. 옹골찬 정수리로 무게감 있게 오한말을 받아낸 그의 돼지는 꽥하는 비명을 내지르고 몸부림쳤고 한만턴 삶을 뒤로한 채 비로소 심정지에 이르고 만 것이다. 살진 돼지 한 마리가 죽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변을 초계비행하던 똥파리들이 미쳐 죽은 돼지의 누린내를 맡기도 전에 수많은 인간의 욕망이 뻗어나와 죽은 돼지를 덮쳤자. 이게 대장동에 있는 화천대유라든가 그 다음에 천화동인에 붙어먹은 남욱, 정병욱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규, 그 다음에 정인상 등등. 예. 먼저 도축업자 이 씨가 나섰다. 날카로운 눈과 세련된 발굴, 정형술로 무장한 이 씨는 절명한 돼지의 몸에 힘껏 칼을 박았고 거센 콧김을 내뿜으며 고기는 고기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신들린 듯 돼지의 육신을 조각조각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유통업자 박 씨 차례였는데 단연간 축적해온 그녀의 유통망은 최근 저리 할부로 품에 안은 냉장 탑차와 함께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조각난 돼지를 적재함에 실어낸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침내 마을 입구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 것이다. 축제가 시작됐다.
해질 무렵의 마을에 인간의 욕망처럼 이글거리며 숯불이 피어올랐다. 석쇠 위로 몸을 눕힌 삼겹살은 앞뒤로 구르며 기름땀을 흘려대기 시작했다. 입안의 그것은 탄탄한 육즙을 자랑하며 어금니 사이에서 버티다 누릿한 육즙을 터뜨리며 으깨어졌다. 이미 취한 술꾼들은 해장을 하겠다며 국밥집을 찾았다. 청양고추를 배움으로 입안을 달군 그들은 깊게 우러난 국물을 들이켜 혓바닥 위를 지저했다. 아삭아삭 웃던 겉절이는 청량한 배추즙을 쏟아내며 행복을 노랬고 꺼진 숯불 위로 희끄무레한 연기가 피어오를 줄은 축제는 마침내 끝이 났다. 마을 사람 중 배를 채우지 못한 자는 하나도 없었고 깊게 취하지 않은 자 또한 하나도 없었다. 이불 속을 파고든 촐로가 거센 트림을 내뿜었다. 그 입에서 돼지 누린내가 흘러나왔다. 마을 들판 위로 기름진 풍요가 자루로 퍼져나갔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간업자들을 배만 불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 마을 이장이 사망했다. 그의 황망한 죽음에 촐로들은 긴급 주민회의를 열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는 평소 고지혈증과 당뇨를 앓았는데 어제 먹은 기름진 음식과 소주가 안 그래도 벌집이 된 그의 심혈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때였다. 마을 돼지들의 생사를 거머쥔 이장의 권한은 막강했는데 평소 이장 주의를 탐내던 어느 유지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것이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기를 맛보여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주민도 순대를 좋아하는 주민도 모두 이 마을의 주민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고기의 양은 공정할 거요 가격은 평등할 것이며 육질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게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서 현 정권 출범했잖아요. 출범할 때 일성이. 그의 말이 끝나자 주민들은 감격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 미리 준비했다는 듯 꿈속에서 촛불을 꺼내들어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새 이장 추대에 동의한다. 마침내 도래할 새 시대의 물결이 장엄한 촛불이 되어 일렁했다. 모두가 첫 농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 이장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양돈업자의 돼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돼지 판돈의 절반을 마을 기금으로 헌납하라며 양동업자를 겁박하기 시작했다. 양동업자는 돼지 가격은 수시로 변해왔으며 또한 가격은 업자가 아니라 도축 유통업자, 고깃집 사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정하는 것이라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돈의 절반이나 뜯길 마음은 없었던지라 결국 고육직택을 썼다. 돼지를 숨겨두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곳곳에 숨겨둔 그의 돼지가 밤마다 꽥꽥대며 울었다. 주민들은 이것이 도통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했지만 새 시대가 다가오는 소리 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들은 곧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선거 전략에 대해 원래 이 대표께서 저에게 무슨 방향이나 얘기를 하면 전폭 수용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지금 언론에 그동안에 뭐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는 조직선거로 치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바람선거를 해야 된다. 어떤 바람이냐. 2030을 앞세운 바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2030을 앞세운 바람. 그리고 탈진보층과 호남지역을 활용한 바람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선거, 조직선거 아닌 바람선거로 해야만 이기는데 왜 바람선거를 안 하려고 하고 조직선거를 자꾸 중시하느냐. 그리고 왜 2030을 우습게 보느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50대 60대 이상으로만 선거해도 된다는 거고 이준석은 아니올시다. 2030을 가지고 세대 포이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대 포이론 꼭 이 이념 개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의 취약 세대인 40대와 50대를 포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50대를 딱 포위해서 고립시켜야만이 그래야만이 말하자면 중도층이 살고 2030이 살아서 당선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 포이론, 그 다음에 2030 대대적으로는 활용론, 그 다음에는 바람선거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윤석열을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조건처럼 돼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견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나도 2030 중시에 빅 플레이트론 즉 큰 접시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준석 대표의 선거제라고 마찬가지야. 이 얘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했다는 핵심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답을 했어요. 후보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 의사를 참칭해 그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윤핵관이란 거죠. 그건 굉장히 중대에 대한 잘못이라고 보고 오늘 지목하진 않겠지만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윤핵관을 잘라라 말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윤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 완고한 조건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보면
경고한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윤핵관 안 잘려도 되겠다. 경고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입만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봉합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합류 전후 과정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는 빨리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와 관련된 이 막전 막후의 이 숨막히는 설득 과정, 이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취재해서 보도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또 이거 말 잘못하면 김정은 이 위원장 좀 삐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아예 악의 씨를 배제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거는 뭐 이거 보면 윤석열 이 후보도 선수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느냐.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병준 역할 조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선대위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두가 도와드리고 잘 지원해 드릴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 믿는다. 그래서요, 이 김병준 잘려라는 거, 이거 안 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는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이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당무에 언제 복귀하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저는 당무를 내려온 적이 없다. 이 얘기는요, 이준석이가 약은 거예요. 당무도 던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반항하고 말이야 저항하느냐 이런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홍보 파트하고는 연계를 하고 다니면서 당무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은 거죠. 윤석열 마찬가지. 저하고도 당무 얘기를 계속 하셨다. 이것도 윤석열 후보도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컴백할 때 좀 기스가 덜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리프레싱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표는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가 홍보 미디어 분야를 맡겠다고 후보께 요청했고 후보께서 즉각 오케이 사인을 하셨다. 당 대표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전선으로 튀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은 각자 재능에 맞춰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본인은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선거 참여는 다른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제,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본인이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 자기 홍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문, 즉 기자회견 내용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전부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한마디로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전부 다 루저가 된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모두 루저가 되는데 이런 루저가 돼가지고 공멸하면 결국 뭐예요?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은요, 정치 역정에서, 정치 역사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이론이 지금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유지하고 압도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는 정권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작년 4.15 총선 때 공천만 잘했으면 다 이기는 선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 나가는 국민의힘의 바탕 자체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면의식, 위기가 누가 책임집니까? 3자가 책임져야 돼.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난 부담 요인이 됐을 거라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전에서부터 서울에 이준석 후보가 이 대표가 올라오면 만나겠다 했는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2일날 오찬을 당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과 했어요. 이 오찬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억울하더라도 무조건 포용하라. 이것이 굉장히 압박이 됐고, 현장에서 연전연패하지 않도록 내가 고모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이 새가지고 그런데 2일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주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2일날 밤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쾌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 실패한 대통령 후보에 말하자면 당 대표는 되지 않겠다.
그러한 실패한 대통령 후보의 부하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추미애를 받아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말을 패러디해서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엄청 기분 나빠. 그래서 날이 새고 나서 3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오전 10시에 선대위 회의가 열리는데, 선대위 회의 열리기 전까지도 굉장히 부산 가냐, 뭐 제주도 가냐, 그러니까 안 간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진행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말하면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의 실패한 대통령 후보의 말을 따르는 대표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굉장한 자존심을 상했겠죠. 저라도 자존심 상하지 안 상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선대위 회의에서요. 어제 3일날 오전에 열렸던 선대위 회의에서 어렵더라도 가서 만나야 된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울산으로 가는 것으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야, 100년 만에 나올뚱말뚱하는 훌륭한 당 대표다. 이렇게까지 축혀 세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쾌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지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마음을 달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일날 오찬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는 이 선대위 쪽에 오후 3일날 오후 일정을 변하라 이렇게 했다가 그날 2일날 밤에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이 패장 대표가 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이게 마음이 싹 바뀌었다가 3일날 오전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다시 내려간 걸로 결정을 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축혀 세우는 발언문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또 마음을 달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2일날 밤에 그렇게 세게 나왔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울산에서 만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고,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미리 가서 중재안을 가지고 이제 달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풀렸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윤핵관 제거하라, 김명준 제거하라, 이수정 제거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제거하는 것도 물론 크지만 더 큰 것은 뭐냐? 김종인을 받아라는 거예요. 김종인을 받아라는 거가 100점짜리 조건이라면 지금 새 문제는 50점짜리 조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종인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김종인의 합류는 어떻게 누가 이거를 끌어냈느냐? 지금 보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측근들이 누구예요? 권성동과 정진석, 김지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권선동, 김지원 이분이 2일날 심야까지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총괄위원장이 됐죠. 자택을 찾아가서 김 위원장 내와와 내외와 직접 대화하면서 설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까지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결정적으로 합류하니까 결국은 이준석이도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순풍을 달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중간에 털커덩 하면서 가다 서다를 할 것이냐. 근데 대충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면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지금 인선을 하나도 안 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그 다음에 김병준과의 갈등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의원의 이런 선대위 합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렇게 타결을 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의원하고 어젯밤에 4시간 정도 만찬이 있었어요. 이 만찬을 내서의 홍준표의 조언도 굉장히 작동이 크게 됐다. 긍정적으로. 주변 사람 정리해라. 하얀 애들 제거하라.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꼭 만나라. 그리고 합류시켜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오고 만나라. 이런 홍준표 의원의 조언도 굉장히 주요했다. 이런 입장이,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막전막후에 이러한 숨가쁜 과정을 통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지금 심야방 시간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모두 종합해보고
제가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기분 좋게 반응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나를 이용해서 대선 캠프를 완성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책략이다.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역할도 있었으니까 그 또한 만족스럽다. 그리고 제가 목리를 부린다는 주장에서도 벗어났으니 다행이다. 예. 그리고요, 또 이 청문홍답콘에서 질문자가 윤 후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매달리더니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니까 그렇지 않다. 저는 마음이 편하게 됐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홍준표는 뭐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백의종군 하겠다는 것은 정권 교체는 힘을 합치겠지만 윤석열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끝나자마자 백의종군 하겠다 했잖아요. 예.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종인 있는 한 나는 안 들어가겠다. 김종인 때문에 못 들어가. 예.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전막후의 이런 이 과정,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흐름과 앞으로의 과제, 갈등의 재현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본격적인 이 만찬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가시돋친 말들이 이제 오고 갔어요. 이준석 대표에게 아이고 잘 쉬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잘 쉬긴요 고생했지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시돋친 답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쉬지 않았다. 잘 쉬었어요. 그러니까 난 쉬지 않고 당무를 챙겼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고민스럽다. 고통을 많이 겪어 스트레스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나한테 예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심리전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리프레시 한다. 제출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는 그런 배려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가시돋친 설전이었고, 또 오늘 얘기하면서 나는 전남 순천을 한번 가보고 싶다. 다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순천 출장은 저에게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내가 순천 갔을 때 지난 7월 달에 나 패싱하고 당 가입했잖아. 이거를 또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팽팽한 심리전, 그리고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배짱 대결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 만찬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만찬 시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을 위하여, 또 윤석을 위하여 라는 외침이 까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원만히 가기를 바람하지 않고 그야말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이스하게, 그야말로 정치 구단들이 딱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정권교체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길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이 합의와 관련해서요, 전혁 의원 아주 이 촌철살인의 논평을 내놓는 전혁 의원이 조금 전에 심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오늘 이준석과 윤석열谈판, 이거는 윤석열이 백기투항한 것이다. 그리고 미봉착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져 내린 내용, 간단히 말하면 백기투항이다. 오늘 울산 담판은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 이준석의 만남이 아니다. 김종인 아바타 이준석과 윤석열의 담판이었다. 그리고 불고기 먹자마자 나온 첫 속보가 김종인 위원장 수락이었으니까,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친절하게도 김종인 위원장의 전권을 갖고 선대위를 총괄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미봉책이다. 앞으로 김종인과 이준석 할배 손자는 선대위 윤 후보 쪽 사람을 온갖 구실을 들여다 다 쳐낼 것이다. 김병준과 김한기를 허수아비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요, 홍보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소를 장악하고 선거자금을 그들 손으로 100% 집행할 것이다. 조금 후면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 사퇴를 외치며 들어 눕던 이준석의 분열 정치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혁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정권교체, 김종인과 이준석이 과연 진정성 있게 바라고 있을까? 라면서요,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김종인이 각본 쓰고 서울, 부산, 순천 찍고 제주, 그리고 울산 단판이 썩고 너저분한 정치기술자 꼰대의 악취다. 아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여러분도 저도 감 잡고 있다 라면서 매우 몹시 걱정스럽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TV 조선 교양 프로그램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1일 식객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만 화백하고 종로구에서 40년 된 칼국수 식당을 방문해서 돼지고기 수육하고 칼국수 굴무침을 먹으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연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검사로 20여 년 재직한 직후 대선에 출마한 소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가 안 났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인데 공무원하다 나온 사람이 조그마한 가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차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고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요, 당선이 되면 무슨 말을 맨 먼저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서로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그리고 대선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런 물음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집사람은 정치할 거면 가정법원 가서 도당 찍고 하라고 하더라 라면서 아주 질색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요,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다 한다. 집사람은 라면도 꼬들꼬들하게 못 끓인다고 하더라. 제가 먹고 싶은 건 요리에 가져다 두면 집사람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자신을 음식에 비유해보라는 이런 허영만 화백의 질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김치찌개를 꼽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플하고 단순한 것 좋아한다. 제일 만들기 편하기도 하고 가장 자주 먹는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오늘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마디 아주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표 안 되면 문 대통령과도 선 긋고 공약을 철회하느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요,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은 표 안 되면 철회합니다. 믿을 수 없는 후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나? 라는 제목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김은혜 대변인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표 안 되면 철회합니다. 라는 말은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이재명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관련 비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해서 국민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문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며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쇄,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2017년도 2월 8일 날 이재명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이재명이가 이제 후보가 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표 앞에서는 자기 편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흥긋기에 나서는 것이고,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월 4만 원도 소중하다며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던 기본소득도 공을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을 뺐다. 그래서요, 이 자신을 상징하는 공약을 허물 때는 그 배경과 경과를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조세 원칙과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세금 정책과 복지, 에너지 정책까지 국가의 100년대의 기본 틀이 여론 따라 출렁이는 후보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의 빈곤은 나라의 비극이 된다. 국민의 뜻이 지상과자라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가장 선명한 국민의 뜻, 정권 교체에 역행하는 후보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좌회전 깜마이 켜고 매번 우회전하는 위태로운 운전자의 나라를 바뀔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이런 이재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자칫 잘못하면 좀 심하게 나가면 이재명이 언제 청와대가 잘라낼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재명이가 이러한 청와대 심기를 이제 건드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청와대로부터 언제 어떤 경고를 받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예,